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74회 기출문제 1원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액을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통화와 통화 대용 증권을 합한 현금. 두 번째, 보통예금, 당좌예금과 같이 언제든지 뽑아 쓸 수 있는 요구불 예금. 세 번째, 금융상품 또는 채무증권이면서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현금성 자산. 이 세 가지를 합한 개념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찾아봅시다. 취득 당시에 만기가 2개월인 채권,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채무증권을 말합니다. 국채, 공채, 회사채와 같은 채무증권, 그죠? 그런 거를 샀는데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뭘로? 현금성 자산이라고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요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건 맞고요. 타인 발행 당좌 수표. 거래처에서 우리한테 당좌 수표를 끊어주었다 이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타인 발행 당좌 수표를 받은 거다. 이거 뭡니까? 현금처럼 언제든지 쓸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에 해당한다. 즉 현금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건 맞다. 당좌 개설 보증금, 이건 뭡니까?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이라고 했습니다. 당좌 거래 끝날 때까지 돈 못 뽑아 쓸 수 없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금융상품에 해당할 것이다. 즉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될 수가 없다. 중요한 우리 내용 정리했었다 그죠? 예금이라 하더라도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이라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다라는 내용 정리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좌 차월, 이거 뭡니까? 은행에서 돈 빌린 개념이었다 그죠? 부채에 해당하더라. 보통예금, 돈 언제든지 뽑아 쓸 수 있는 요구불 예금에 속하고, 즉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건 맞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세 가지 금액을 합계한 게 정답이고요. 정답은 100만 원이 되겠네요. 1번이 정답. 지웁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의 개수는? 특허권 무형자산 맞고요.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영업권이 무형자산으로 인식되려면 외부로부터 취득한 것만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는 이미지가 좋으니까 이렇게 무형자산으로 계산하자, 그런 건 인정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인정 안 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요거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그죠? 상표권 무형자산에 해당하고요. 임차권리금, 자, 이러한 용어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사용하는 정식 용어는 아닙니다. 실무에서 쓰는 용어인데 실무에서 쓰다 보니까 간혹 이렇게 시험에서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해 볼게요. 실무에서는 임차권리금이라고도 부르고 이런 용어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프리미엄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프리미엄. 가게 인수할 때, 실제 가게 인수할 때 내가 가지게 되는 책걸상 같은 집기, 그 가격보다 더 돈을 얹어가지고 돈 주고 가게 인수한다 이겁니다. 그 얹어주는 돈을 프리미엄 또는 임차 권리금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돈을 얹어가지고 주는 이유는 뭡니까? 충분히 돈 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그 기존 가게가 위치가 굉장히 좋다던가 또는 맛있다고 입소문이 이미 나가지고 TV에도 막 출연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 가게를 인수하려면 기존 장사하던 사람한테 돈을 얹어가지고 돈 주고 가게 인수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규정에 한번 딱 매치를 시켜보면 뭐에 해당하냐면 외부로부터 취득한 영업권에 해당하더라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임차권리금 즉 프리미엄은 우리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말하는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 됐죠? 그리고
왜 임차 권리금이라고 부르냐 하면, 자, 기존에 장사하던 사람이 우리한테 장사 넘길 때, 자, 기존 장사하던 사람이 건물 주인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건물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건물 주인한테 앞으로 뭐 전세금 같은 보증금을 줄 수도 있고 또는 따박따박 월세를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건물 주인한테 주는 돈이고, 요 돈은 뭡니까? 기존에 장사하던 세입자한테 주는 겁니다. 건물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을 준다라는 의미에서 실무에서 임차 권리금 이렇게 이름을 부르더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우리 일반 기업회계 기준으로 매치시켜보면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 맞더라. 자, 그리고 경상개발비는 비용이다. 그죠? 그래서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되겠네요. 정답 2번 됐습니다. 쉬웁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자산, 부채 및 자본 내역을 알 수 있는 보고서는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다 이겁니다. 뭡니까? 재무 상태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결산 마감 시 당기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다.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문장이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당기분 감가상각비를 100만 원 계상했다. 이렇게 해야지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문장 같아요. 뭐 그러나 이렇게 어색한 문장이라 하더라도 우리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죠.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시험 쳐야 되는 분들은 문장을 좀 자연스럽게 고쳐주시면 조금 더 좋겠네요. 당기분 감가상각비를 뭐 이렇게 문장을 수정하고 문제 풀자. 자, 당기분 감가상각비 인식하는 분계, 차변의 감가상각비 100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100만 원 이렇게 분계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분계의 거래 판료소의 결합관계를 분석해 봅시다. 차변의 감가상각비 비용의 발생입니다. 비용의 발생. 대변 자산 차감 항목이다. 그죠? 감가상각 누계액. 자산의 차감 항목이니까 그 위치는 부채하고 동일할 겁니다. 나의 위치는 오른쪽 대변이다. 그래서 자산의 차감 항목, 나의 위치가 오른쪽인데 오른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산의 차감 항목의 증가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산 차감 항목의 증가. 바꾸어 말하면 자산 자체의 감소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산 계정 과목이 대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산의 감소다. 이렇게 분석하셔도 뭐 문제는 없을 것이다. 됐죠? 그러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면 자산 차감 항목의 증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됐죠? 자, 이렇게 거래 판료소의 결합관계 분석해 보았고, 자, 이러한 분계를 하면은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라. 요 문제죠. 자, 그러면 비용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합니다. 라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수익은 전혀 영향 없고 비용이 증가하니까 당기순이익은 감소합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영향은 고스란히 자본으로 간다. 그죠? 자본 감소한다. 마지막 검증한다고 했습니다. 재무상태표 요소만으로 검증하자. 자산 감소하고 부채는 전혀 등장 안 했다. 그러면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 똑같으려면 자본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아, 자산 감소하고 자본 감소한다는 이러한 분석이 맞구나라는 것까지 검증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지문을 찾으면 되겠다. 바르게 설명한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죠? 자, 자본이 100만 원 증가한다가 아니고 감소한다라고 되어야 되겠고요. 부채가 100만 원 증가한다. 부채는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당기 순이익이 100만 원 감소한다. 요게 정답이겠다. 그죠? 3번. 4번. 자산이 100만 원 증가한다. 감소한다라고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 됐습니까? 이렇게 재무제표의 영향을 묻는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되더라고요. 핵심은 뭐라고요? 출발점은 분계다 이겁니다. 분계해가지고 거래 판례소의 결합관계를 먼저 분석한 다음에 이러한 순서로 재무적 영향을 파악하자. 됐습니다. 지울게요. 문제 5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 급여.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니까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2번.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 공과금 마찬가지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볼 수 있고 대표적인 예가 취득세가 될 것입니다. 3번. 유형자산의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이런 것도 취득 부대 비용의 형태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다, 그죠? 이것도 취득원가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다, 그죠? 정답은 유형자산 취득 후에 발생한 이자 비용. 자, 유형자산 취득하기 위해서 차입금을 끌었을 때 이자가 발생할 겁니다. 그 이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몇 가지 요건 충족하면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죠? 그런 거를 차입원가의 자본화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차입원가의 자본화 요건을 우리가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딱 하나는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그 이자가 건설이 끝나기 전까지 발생한 이자라야 된다. 그거는 꼭 알고 있자라고 했었죠. 즉 건설이라는 자산의 취득 과정이 끝나기 전에 발생해야만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 취득 과정이 끝나버리면 그 이후에는 이자에 대해서 고민할 여지가 전혀 없어. 무조건 이자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은 취득 후에 발생한 이자이기 때문에 취득원가에 전혀 해당될 수가 없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다. 문제 6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상품의 기말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런 스타일 굉장히 자주 출제되더라고요. 빨리 풀어봅시다. 상품에 대한 총계정 원장을 작성해보면 된다. 자산이니까 네 자리 왼쪽입니다. 기초금액 여기 적히고요. 기말금액 여기 적히고 매출 원가 여기 적힐 겁니다. 단기 매입 여기 적힐 것이고. 됐죠? 자. 매출액,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아하, 매출에 대한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네. 매출 원가를 직접 제시해 주는 게 아니고 매출 총이익과 매출액 자료를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됐죠? 그러면 순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빼기 20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150만 원이 나옵니다. 순 매출액이 150만 원이고 150만 원 빼기 매출 원가가 매출 총이익 37만 원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 매출 원가는 얼마가 나온다고요? 150만 원 빼기 37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뭐. 113만 원이 매출 원가가 됩니다. 총계정 원장에서는 여기에 113만 원이 적힐 것이다. 됐습니까? 그리고 기초재고액은 3만 원이래요. 여기 적어주고. 자, 매입액, 매입 할인, 매입 환출. 아, 매입에 대한 자료도 이렇게 세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네요. 단기 순 매입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150만 원 빼기 5만 원 빼기 10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150만 원 빼기 5만 원 빼기 10만 원 이렇게 하면 135만 원 나옵니다. 차변 합계는 그러면 138만 원. 요런 거를 우리는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합계도 당연히 138만 원 나와야 되고, 그러면 동그라미 금액 바로 구할 수 있네. 지금까지 출제되는 형태는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너무 싱거웠나 봐. 똑같은 패턴이 반복적으로 출제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요걸 하나 또 끼웠네요. 타계정으로 대체. 타계정으로 대체가 무슨 뜻입니까? 재고 자산이 감소하는데 매출 원가가 아니면서 감소하는 것을 타계정 대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타계정 대체는 상품의 총계정 원장에서 어떻게 기록될 겁니까? 재고 자산. 상품이 감소하는 거니까 오른쪽에 기록될 거고 여기에 기록될 겁니다. 20만 원. 상품이 감소하지만 매출 원가는 아닙니다. 이거 좀 고려해가지고 매출 원가 구하세요. 그 개념이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 완성했고 이제 동그라미 값만 딱 채우면 됩니다. 138만 원에서 113만 원 빼고요. 그리고 20만 원 빼면은 5만 원이 톡 튀어나옵니다. 5만 원이 기말 재고 금액. 아시겠죠? 정답 1번이고요. 우리가 익숙한 스타일이었는데 타계정 대체가 하나 추가되었구나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타계정 대체가 이렇게 딱 등장했으니까 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죠? 혹시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별표 쳐두시고 확실하게 연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7번. 매출 채권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 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 추산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 맞는 말이겠지요. 2번. 매출 채권 등의 이전 거래가 차입 거래에 해당하면 처분 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자, 우리가 받을 어음의 할인에 대해서 분계를 공부했습니다. 그때 차변의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라고 했었다 그죠? 자, 그러한 분계가 성립하려면 그 어음의 할인 거래가 차입 거래가 아니고 매각 거래일 때만 그러한 분계가 성립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2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다 그죠? 매출 채권 등의 이전 거래, 즉 우리가 아는 받을 어음의 할인 거래를 말한다. 그 거래가 차입 거래가 아니고 매각 거래에 해당할 때 우리가 아는 차변의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계정 과목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은 요 차입 거래라는 요 단어 때문에 틀린 것이다. 맞는 지문이 되려면 차입 거래가 아니고 매각 거래로 이렇게 고쳐져야만 되는 것이다. 좀 어려운 문장이다 그죠? 자, 요런 어려운 문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 못 하더라도 우리 답은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자, 3번, 4번 지문 읽어보면 되는 거지. 됐죠? 3번. 대손 추산액에서 대손 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 상각비로 계상한다. 보충법 로직으로 대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맞는 지문입니다. 4번.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 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 상각비로 처리한다. 대손 확정 분계를 말하는 거다 그죠? 대손 충당금 먼저 차변 기록하고 부족하면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걸 말한다. 그래서 1번, 3번, 4번 지문이 맞기 때문에 2번이라는 답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고, 자, 다소 어려운 문장이긴 하지만 문제 3번 등장했으니까 조금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들어보십시오. 자, 일반 기업의 기준에서는 받을 어음의 할인 거래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매각 거래를 보기 때문에 차변의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100만 원짜리 받을 어음을 은행 가가지고 할인해 가지고, 즉 만기되기 전에 현금화 시키는 거를 할인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죠? 자, 100만 원짜리 받을 어음을 은행 들고 가가지고 98만 원이라는 돈으로 바꾸는 것이 어음의 할인이다. 회계 처리.
일반적으로 매각거래에 해당하고요. 자, 그때는 회계 처리 이렇게 합니다. 대변에 받으럼 100만원 이렇게 자산의 감소 기록하고요. 돈 들어옵니다.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가정합시다. 현금 98만원 이렇게 기록하고 2만원을 뭘로 인식한다고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인식한다 이겁니다. 이게 매각 거래이고요. 이론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매각 거래 말고 차입 거래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더랍니다. 차입 거래는 이겁니다. 자, 어음을 할인하면 그 어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회사가 느끼는 위험이나 효액이 전부 다 은행으로 넘어갑니다. 왜? 우리가 어음을 주는 거니까. 은행에. 그죠? 그리고 우리는 현금을 받고 온다 이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매각 거래인데 이론적으로 보면 그 어음을 할인했다 하더라도 어음을 가지고 있을 때 위험과 효액이 그대로 우리 회사에 남아있을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 거를 차입 거래라고 부른대요. 실무에서는 거의 없다 이겁니다. 은행에 어음 줬으면 그 어음에 대한 통제권이나 위험 효익이 전부 다 은행 넘어가는 게 당연하지, 그지?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론적으로 차입거래에 해당한다면 분계는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어음을 은행에 주었다 하더라도 위험 효익이 그대로 우리 회사에 남아있기 때문에 받을 어음이라는 그 자산을 감소시키면 안 된대요. 그래서, 자, 현금이 98만 원 들어왔다, 그죠? 그러면 차변에 현금 98만 원을 기록해야 돼. 현금 98만 원 들어온 거는 회계의 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차입거래라면 대변에 이렇게 기록한답니다.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은 비록 은행이 주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우리 회사에 남아있는 걸로 보고 또 다른 이름의 부채를 기록해야 된답니다. 차입금이지 뭐. 차입금 100만 원 이렇게 기록한답니다. 그리고 2만 원 요거는요. 계정 과목을 차입금이 생겼으니까 이자가 따를 겁니다. 이자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기록한답니다. 요게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차입 거래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차입 거래는 어음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 어음에 대한 위험 효익이 그대로 우리 회사에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는 전혀 기록 안 하고 또 다른 이름의 부채의 증가만 기록이 되는 것이다. 그럼 재무상태표에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은 자산대로 있고 차입금이라는 부채는 부채대로 기록되고 뭐 그렇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조금 요상하다, 그죠? 그게 이론에서 생각하는 차입거래다. 그래서 차입거래의 핵심은 뭐라고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아니고 이자 비용이라는 요 계정 과목을 쓴다. 그것이 핵심 이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자주 출제될 가능성은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왜? 실무에서는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이론적으로 이런 것이 있으니까 혹시 회계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간혹 이렇게 지문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목적으로 이런 분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지울게요. 문제 8번.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전자의 비용 관련 자료이다. 다음 중 영업외 비용 합계액은 얼마인가? 광고 선전비 100만원, 감가상각비 100만원. 요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할 것이고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 비정상적 발생이랍니다. 영업외 비용에 해당합니다. 기부금 100만원 영업외 비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영업외 비용 합계액은 100만원 플러스 100만원, 200만원이 될 것입니다. 지웁니다. 문제 9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는 얼마인가? 자, 물량 흐름 먼저
제공품의 물량 흐름입니다. 자, 기초 제공품 200개고 완성품 2,600개입니다. 기말 제공품 500개입니다. 3,100개가 합계고요. 그러면 착수량은 2,900개라고 분석할 수 있겠네요. 자, 2,600개 완성량은 다시 기초 제공품 완성분 200개와 단기 착수량 완성분인 2,400개로 나눌 수 있겠다. 자, 200개는 몇 프로부터 출발했습니까? 50%부터 출발했고요. 기말 제공품은 40%에서 멈춘 겁니다. 파이프라인 그려봅니다. 자, 40%, 50% 이렇게 있을 때 200개는 50%에서 출발해가지고 완성되었고 2,4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완성되었고 5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40%에서 멈춘 것이다. 자, 재료비의 완성품 발산량 구합니다. 평균법 먼저 구해볼게요. 평균법이면서 재료비 그리고 선입선출법이면서 재료비 완성품 발산량 각각 구하면 되겠다. 그죠? 자, 평균법은 200개가 50%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가정을 어떻게 합니까? 마치 처음부터 출발한 걸로 가정해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200개에 대해서 그냥 재료비가 공정 초에 투입된다라고 했다. 그죠? 공정 초에 투입되고 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재료비가 공정 초에 일시에 투입되는데 자, 200개가 사실은 공정 초에 투입되니까 작년에 이미 받았고 올해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평균법은 가정 자체를 전부 다 올해 초에 새롭게 출발한 걸로 가정하기 때문에 요 200개도 재료비를 올해 받은 걸로 가정합니다. 그래서 200개와 2,400개 두 개 합한 2,600개 곱하기 100% 해가지고 2,600 자체를 완성품 환산량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공정 초에 투입되는 재료비 받았다. 그죠? 500개 곱하기 100% 이렇게 그대로 기록한다. 선입선출법은요. 자, 200개에 대해서는 요 선입선출법은 단기에 작업한 양에 대해서만 완성품 완산량을 계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00개는 50%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재료비를 올해는 하나도 안 받았고 0이고 올리 2,400개만 재료비를 받은 걸로 파악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완성품 완산량 분석하는 기법이 똑같다. 그죠? 500개 곱하기 100%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평균법일 경우에는 3,100개가 나오고 선입선출법일 경우에는 2,900개가 나오기 때문에 차이는 200개입니다. 라고 정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정답은 2번이고 자, 우리는 원칙대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핵심은 뭐였습니까? 요 기초 제공품 200개 요게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차이 금액만 빨리 구하고 싶다면 200개 요걸 바로 정답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물량 흐름 분석이 끝나는 순간 정답은 바로 도출되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 이러한 차이점을 바로 딱 캐치해 볼 수 있도록 연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0번 봅시다. 다음 중 제조 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제조 경비, 단기 제품 제조 원가까지는 제조 원가 명세서에 나온다. 그죠? 그러나 매출 원가는 손익계산서에 가야만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 문제 11번. 다음은 보조 부문비의 배부 기준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배부 기준은 1번 구매 부문에 집계된 원가를 이제 배분해야 되는데 뭐에 따라서 배분하냐 이겁니다. 주문 횟수, 주문 비용 뭐 그런 것들이 집계가 된다면 그거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제일 적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력부문 발전소 운영하는데 원가가 든다 그죠? 그래서 동력부문의 원가가 집계된 거를 이제 각 제조부문으로 뿌려야 되는데 뭐 기준으로 뿌릴까요? 각 제조부문마다 쓴 사용 전력량, 전기 용량 이런 게 파악된다면 그거 비율대로 뿌리는 게 제일 합리적일 것입니다. 노무 관리하는 팀이 있을 겁니다. 그 팀 운영하는데 드는 원가가 집계되어 있다. 그 원가를 각 제조 부문으로 뿌려야 되는데 뭐 기준으로? 그 각 제조 부문의 인원수대로 그 비율대로 뿌리는 게 제일 적합할 겁니다. 그런데 수선 횟수, 수선 유지 기간을 생뚱맞은 배부 기준이 등장했다 그죠? 요거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이겁니다. 너무 인사팀에 집계된 원가는 당연히 각 제조 부문의 종업원 수가 합리적일 것이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것이고요. 검사 부문, 검사하는 팀 운영하는데 원가 집계되었다. 그러면 그 원가는 뭐 기준으로? 검사 수량, 검사 시간이 각 A 부문, B 부문 그런 제조 부문에 검사 수량이 딱 파악되면 그 비율대로 부르는 게 가장 합리적일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데 이런 거는 외우는 게 절대 아니라고 했죠. 각 부문에 집계된 원가의 성격을 딱 파악한 다음에 어떤 기준이 제일 합리적이지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이해로 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키워드는 합리적 배부 기준 됐죠? 자, 지웁니다. 문제 12번. 다음은 제조기업의 원가 계산과 관련된 산식이다. 틀린 것은 1번. 단기 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농업비 마이너스 제조간접비.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로 되어야 될 거다. 그죠? 정답은 1번. 2번, 3번, 4번 읽어봅시다.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재료 재고액 플러스 단기 원재료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 재고액. 맞다. 그죠? 3번.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기초 제공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총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다. 맞고요. 4번 매출원가는 기초 제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액이라고 했다. 됐죠. 정답 1번. 문제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맞습니다. 2번. 부가가치세는 0% 또는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맞겠다. 그죠? 원칙적으로는 10% 단일 세율인데 예외적으로 수출 촉진 등의 목적으로 0%, 0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있으니까 2번 지문도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3번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맞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지출도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접대비와 관련된 지출은 매입세액 불공제다라고 정리했었다. 정답 4번이고요. 문제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는 1번 사업용 자산으로 국세를 물납하는 것. 세금을 물건으로 내는 거를 물납하려고 부르고 그거 어차피 나라에 내는 거니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찾아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 3, 4 확인해 봅시다. 2번 현물 출자를 위해서 재화를 인도한다. 자, 현물 출자 이런 것도 다 계약상 법률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거니까 당연히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할부 판매로 재화를 공급한다. 당연히 과세 대상이고요. 재화의 공급이다. 매매 계약에 따라서 재화를 공급한다. 당연히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됐습니다. 문제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 용역 이런 거 의료 용역이 면세인 것과 마찬가지로 면세라고 했습니다. 2번 수돗물 생필품이니까 면세고요. 연탄 무연탄 면세라고 했습니다. 4번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 운송 용역. 자, 기본적으로 여객 운송 용역이 생필품으로서 면세이지만 택시, 우등고속버스, KTX, 비행기 뭐 이런 것들은 과세로 분류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차포 떼면 남는 게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뭐 이런 것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었다. 됐죠? 그래서 4번은 과세 대상이다. 정답 4번이었고요. 지금까지 제74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